예, 오늘은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요새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죠. 양적 완화라고 하면은 QE, quantitative easing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책 금리가 이제 기준 금리 얘기죠. 이게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에서 어,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사실 그 효과도 liquidity trap, 유동성 함정,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때 어,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요.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가지고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 방식과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면서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의 통화량을 늘리는 그런 통화 정책이에요. 그러면은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QE, Quantitative Easing이 기존의 그 확장적 통화 정책과는 무엇이 다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기존의 확장적 통화 정책은 단기 국채 또는 RP를 활용해서 단기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라면, 양적 완화는 중장기 국채를 사들여서 중장기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뭘 또 질적 완화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채가 아닌 중장기 공채, 회사채, MBS 등을 사들이면서 자금이 필요한, 자금이 경색된 분야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식의 정책이 바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적 완화의 효과는 디플레이션 위기가 시급하거나 자금 경색 현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가 이제 알려지게 된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이제 이 양적 완화 정책을 쓰면서, 물론 그 이전에 일본에서 사실 먼저 양적 완화 정책을 썼는데, 일본의 경우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썼고, 심지어는 뭐 ETF까지 사들이는 그런 식의 양적 완화를 했지만, 그 효과 면에서는 일본은 조금 좀 효과를 제대로 얻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미국은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럽에서도 양적 완화가 있긴 했지만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통한 효과는 일단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곳에 중앙은행이 돈을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을 할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 국채가 아닌 다른 채권도 사들이면서 그 채권들의 가치를 정상화시킬 수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인 금리가 떨어지고, 이는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이 잘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국 물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금리가 낮아지면은 상대적으로 발행 비용이 적어지니까 정부가 국채 발행도 좀 쉽게 할 수가 있고, 이에 따르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기가 유리한 상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혹자는 이런 그 양적 완화 정책은 과감할수록 시장의 심리를 이렇게 안정시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호 효과, 시그널링인데, 심리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가 이런 의지가 있구나 해서 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효과도 있겠죠. 실제로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게 기축 통화라서 조금 자신 있게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또
그 과정에서 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는 이런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가장 효과가 좋았다는 미국의 양적 완화 그 과정을 보면 그 첫 번째 양적 완화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루어지는데 2008년 11월에 미 연방은행이 이게 그 6천억 불이 되겠죠. 6천억 불의 에이전시 MBS라는 거는 그 모기지 증권인데 그 미국의 공기업이 발행한 뭐 일종의 공채라고 봐야죠. 이 공채를 사들이는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를 하고 추가로 7,500불을 더 사들이면서 거기에 3천억 불의 국채도 이제 사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시작되는 2008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가 제로 금리를 유지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제로와 0.25%. 요거는 이제 기준금리가 요 구간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그 연방은행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이거를 그 주마다 이렇게 조금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양적 완화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1년 6월까지 이때는 이제 장기 국채를 6천억 불 정도 이제 매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뭐 일종의 그 미세한 조정 뭐 이런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장기 상대적으로 그 2011년 9월에 발표한 게 4천억 불에 상대적으로 중장기 국채는 사들이면서 동시에 3년 이하의 단기 국채는 파는 거죠. 국채를 사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장기 국채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하지만 단기 국채 시장에서는 팔면서 유동성을 흡수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기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흡수가 되니까 그 단기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단기 금리 시장이 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므로 인해서 거기에 돈이 몰리게 만드는 뭐 그런 식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단기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가치를 또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었고 추가로 2,670억 불만큼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2012년 6월에 이 FOMC는 이제 미국 금융통화위원회죠. 여기 이제 또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양적 완화가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행이 되는데 이때 매달 400억 불의 공채라고 봐야죠. 에이전시 MBS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노동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매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는 추가로 450억 불의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서 단기 국채는 파는 이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병행을 하면서 그 다음 해 13년 12월에는 이제 슬슬 테이퍼링이라고 그래서 그 양적 완화를 이제 줄여 나가겠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서 이제 늘려 나가는 것이 이제 조금 시장이 좋아지면서 줄여 나가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그 이후 2014년 10월에 10개월간의
테이퍼링 과정을, 그러니까 줄여나가는 과정을 얼마만큼 줄이냐면, 이 회의는 FOMC 미팅이 이제 8주에 한 번씩이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100억 불씩 줄여나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는 매달 한 번씩 줄여나간 것 같네요. 그죠? 10개월간의 테이퍼링 과정을 통해서 그 양적 완화, 마지막 양적 완화를 마쳤고요. 그러면서 2015년 말에는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금리를 2006년에서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페더럴 펀즈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인데, 이게 0과 0.25% 사이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19년 말부터 이제 금리를 조금씩 또 다시 인하를 하게 되는데, 전격적으로 2020년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위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50bp를 처음에 3월 초에는 다운을 시켜서 기준금리가 1에서 1.25%로 만들더니 3월 15일에는 전격적으로 10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1%를 다운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제로에서 0.25%였던 그 금융위기 직후 이제 제로 기준금리 시대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 3월 말에는 금리 인하 카드를 모두 다 사용한 상태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 이게 이제 7천억 불 양적 완화를 발표한 다음에 추가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CP도 CPFF라는 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를 통해서 사드리겠다는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는 뭐 거의 다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저께인데 6월 10일 2020년 6월 10일에는 22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0과 0.25%를 페더럴 펀즈 레이트 기준금리 유지를 하겠다는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시장에 강력한 그 어떤 시그널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뭐 주식시장도 화답을 하고 금융시장이 굉장히 좋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유사일에 처음으로 3월에 한국은행이 3달간 금융기관의 RP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이 RP 매입은 단기금리 RP 매입을 통해서 물론 이제 단기 유동성 공급을 하긴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도 조금 더 추가를 했고요. 기존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더 그 폭을 늘렸고, 매매 대상 채권도 조금 더 추가를 했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단기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단기 금리를 안정화시켰다는 차원에서 본격적인 양적 완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인지 2020년 5월 28일에 사상 최저치인 0.5% 기준금리로 우리나라 이제 RP금리죠, 일주일짜리, 그거를 0.5%로 인하를 했고, 근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0%로 내리기는 불가능하고,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한도는 0.5%다. 왜냐면 0% 내리면은 뭐 외국 자금이 또 쫙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내릴 수 있을 만큼 다 내렸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더 남은 카드가 뭐냐?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장기 국채 시장에 장기 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불행 중 다행인 게 상반기 중에 장기 국채 재정 적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장기 국채의 발행 물량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장기 금리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그 국채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이 카드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장기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는. 그렇지만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좀 더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 카드를 쓸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돈이 밖으로 나가질 못하잖아요. 그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그 돈이 결국은 국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타나는 뭐 가계부채의 심화라든지 무슨 뭐 그 돈이 부동산으로 또 흘러 들어가면 또 부동산 가격을 또 올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하죠.